네, 오늘 주요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제명안입니다.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오늘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제명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명 시엔 제1간첩단 사건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고 13년간 복역한 강종원 한국문제연구소 대표가 의원직을 승계하는 점 때문입니다. 한편 국정원은 오늘 이석기 의원을 경기지부로 이송해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법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까? 네. 그냥 법대로 하면 저절로 해결될 텐데요. 네, 새누리당이 막 앞장서서 이렇게 나서면은 또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정치권 보면 흔들 의자 같습니다. 심하게 요동은 치는데요. 어디로도 나아가질 못하는 모습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혼외 자녀입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은 모 언론사에서 제기한 혼외 자식 의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일, 이렇게 대변인실에서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총장은 10년간 한 여성과 혼외 관계를 유지하면서 2002년 아들까지 낳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동욱 총장은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해서 굳건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혹을 정치적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혼외 자녀하고 검찰총장직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진실이 밝혀져야 확실히 알겠지만 그래도 공직에 계신 분이 이런 일을 구설에 오르는 거는 보기는 안 좋아 보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쓴소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G20에서 첫 만남을 가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일본은 역사를 똑바로 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양국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관계가 공경에 처한 건 중국도 원치 않는 것이라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일단 통쾌합니다. 아베 수상은 욕 들어도 쌉니다. 네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애국가입니다. 통일부는 12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역도 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의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북한이 많이 변했습니다. 북한은 사상 처음으로 태극기 개양, 그리고 애국가 연주를 허용했습니다. 통일부는 이 대회가 국제대회이고 북한이 우리 선수단의 신변 안전을 보장한 점을 고려해서 방북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평양에 태극기가 날리고 애국가가 불립니다. 좋네요. 남북관계가 확실히 좋아진 증거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 좋고 그냥 또 말면 괜히 다 안 좋은 거니까 계속 좀 신뢰를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임신 테스트입니다. 정부가 임신 테스트기를 인터넷이나 편의점 마트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판매 경로를 다양화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구입을 편하게 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겠다는 논리입니다. 평소 약국에서 테스트기 구입이 어려웠던, 임신 테스트기 구입이 어려웠던 청소년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면 성적 문란, 그리고 생명 경시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임신 테스트기가 임신을 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요. 임신 테스트기가 임신을 하게 하는 건 아니죠. 성문란을 가져온다는 말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임신 테스트기 구입이 어려우면 성문란이 줄어듭니까? 청소년들의 성 문제에 대해서요. 덮어놓고 쉬쉬하지 말고요. 현실적인 대책을 어른들이 마련해 줘야 됩니다. 저는 잠시 후 59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정치 실종이라는 오명 속에서도 입을 굳게 닫고 존재감 자체가 없었던 집권 여당 새누리당이 모처럼 말에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최경환 원내대표는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석기 의원을 얘기합니다. 이분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도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인데 부인하는 과정과 구속되는 과정에서 마치 개선장군이나 되는 양 행동하는 걸 보면서 참담함을 넘어서 분노까지 느낀다. 적확한 이야기를 이번에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통합진보당에 지금까지 100억 원 혈세가 지원됐다. 앞으로 단 1원이라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세금이죠. 네. 진보당은 해체 수순을 밟는 것이 당연하다. 당 차원의 통진당 해산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석규 의원 사태의 반작용인지는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64%까지 치솟았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율 역시 동반 상승했습니다. 43% 기록했습니다. 이래저래 속타는 건 민주당이겠습니다. 그럼 통합진보당 지지율 어떨까요? 통합진보당 지지율 1%입니다. 작은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많은 겁니까? 2천만 유권자 1%면 얼마입니까?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무척 많죠. 새누리당 의원 153명 전원, 이석규 의원 제명안을 제출했습니다. 윤리특위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이석규 의원은 의원직에서 제명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복병이 등장합니다. 이석규 의원 자리에요. 간첩 혐의로 13년 동안 복역을 했던 강종원 한국문제연구소 대표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이석기가 들어온다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이 이렇게 막 제명안 이렇게 막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한 일일 수도 있고요. 네. 한쪽으로는 좀 불안한 감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 이석기 현 네. 의원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야 국민 대다수가 분노하고 있고 또 네. 대단히 황당해하고 있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그 발언의 내용 전체가 과연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실제로 내란 의무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개인적인 자격 상실 정도에 그치는가, 뭐 이런 정도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새누리당이 이렇게 전체가 흥분한 상태에서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결과로 귀결될까? 자칫 잘못하면 후폭풍이, 역풍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좀 불안하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유죄 판결이 되면은 자동으로 의원직이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죄 판결 내더라도 형량에 따라 다르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되는 형량을 받으면 바로 자동적으로 상실이 되고요. 그게 얼마입니까? 그게 그래도 금고 이상 네, 아니겠습니까? 금고 이상형이죠. 네. 네, 금고 이상. 그러니까 구속돼서 징역을 살게 되면 무조건 그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그렇게 될 것으로 네. 예상이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기다리면 자동적으로 상실이 될 텐데라는 게 있고요. 다만 네. 새누리당 측도 할 말은 있죠. 그동안 세비가 나가지 않느냐, 보좌관들 운영되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 의원직이 상실이 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실질적인 국정감사에 참여라든지 또는 정부의 자료 요청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주장은 분명히 설득력이 있죠. 네. 하지만 그런 과정을 실제로 진행을 할 경우에 사업 절차와 별도로 국회에서 너무 먼저 의원직 제명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다른 문제가 대두가 되었을 때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다른 형태의 의혹이 어떤 제기가 되고 수사가 이루어질 때 새누리당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야만 이중잣대가 아니라는 그런 어떤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거죠. 제명 3분의 2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민주당이 역시 대단히 좀 갈등을 느끼게 되겠죠. 네. 공경에 처할 것 같아요. 공경에 처하게 되겠죠. 과연 그 3분의 1을 맞춰줘야 되는지 아니면 맞춰주지 않아야 될지. 맞춰주게 될 경우 역시 새누리당이 끌려간다는 비난을 받을 테고 안 맞춰주면 또 국민의 또 후보가 아니야. 뭐 그렇죠. 네. 이 정치적으로 새누리당이 그럼 잘했다고 봐야 되겠네. 어떻습니까? 변희재 씨. 네. 명분적으로 보면은 이미 지난 총선 이후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김재현,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논의하기로 합의를 했었죠. 근데 그걸 합의해놓고 실제로 하진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원래 하고자 했었으니까 한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더 추가가 된 거죠. 제명 사유가. 근데 제가 좀 법적 검토해보니까 국회의원의 제명 사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헌법 46조 1항에 국회의원의 의무가 있는데 국익을 우선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 제명 사유가 되는데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결정적인 거 거기서 걸려 있으니까 저는 뭐 이석기 의원이 결국 제명되면은 나중에 더 무서운 간첩 뭐 강정호 씨가 들어오니 뭐니 하는데 국회는 법을 준수해야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제명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봅니다. 법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이 잘못하고 있네요.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법이라는 거는 국회법에 제명 절차가 있거든요. 네. 그 국회법의 제명 절차 중에서 헌법 46조 1항 국익을 우선해야 된다는 그 의무 조항을 이석기 의원이 어긴 건 거의 명확하니까 그걸 근거로 제명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니 사법부에서 어차피 유죄 판결이 나면 자동으로 옷을 벗게 되는데 그건 물론 이제 돈 예. 지금 뭐 세배 나가는 거 이런 부분이 좀 있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회 제명 절차라는 건요. 예를 들면은 제명을 했을 때 국회의원, 제명당 국회의원이 이를 가지고 다시 재판을 못 걸게 해놨단 말이죠. 즉 뭐냐 하면은 사법 절차와 완전히 별개로 국회의 기능과 품위 유지를 위해서 제명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이 잘하고 있다고 보시고 원래 했어야 되는 걸 늦게 한 거죠. 아니, 지난 총선 때 한다고 다 합의했는데 민주당까지도 그거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새누리당이 잘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굳이 새누리당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교수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어떤 불안한 느낌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 네. 새누리당 가장 다수당이고 과반을 점하고 있는 153명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물론 국민 정서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 보수의 품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국민들의 좀 불안을 진정시켜 주시면서 절차를 밟아 나가도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양상은 마치도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지금 당장이야 지지율 상승에 효과를 주겠지만 조금 시일이 흘러가면 새누리당의 어떤 집권 여당으로서의 그 존엄성, 어떤 성숙함, 품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네. 어찌됐든 민주당을 정치적인으로 굉장히 곤란하게 만든 부분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이 작전은 성공했네요. 상당한 공세죠. 공세고 민주당은 수세에 처하게 되고 네.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그 적일 수 있는 경쟁자일 수 있는 민주당을 곤란한 처지에 몰아넣은 것은 분명합니다. 네. 하태경 의원은 지금 제명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반대해요. 왜냐면 그 다음 비례대표 오실 분이 더 엄청난 분이다. 이 사람은 진짜 간첩 13년 보육하는 무죄 받았지만, 응? 그리고 이 사람하고 같이 감옥에 같이 있었던 분이, 예. 그분은 다 진실을 얘기했다. 이 사람이 북한에 진짜 간첩 그걸 받아왔고, 교육을 받았고, 진실 이 사람 간첩이다라고 같이 그 교도소에서 보육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그 이석기 의원이 지역구 출신이 아니고 네. 비례대표다 보니까 네. 결국 제명의 효과라는 것이 네. 뭐 보궐선거, 재선거로 이어지지 않고 네. 결국 승계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누리당의 저러한 제명안 추진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느냐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명분상 이미지상으로는 공세를 취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더 예를 들어 뭐 피하려다 뭐 고양이 피하려다 호랑이 맞는 네. 격이 되지 않느냐 이런 네. 문제도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변희재 대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정치공학적인 방식 같아요, 발상 자체가. 하태경 의원의 생각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보내면은 더 위험한 사람이 온다. 전 마치 이렇게 들리는데, 김정일이 죽으니까 김정은이 나타났다. 그래서 김정일이 죽으면 안 된다가 이 수준의 얘기인데, 잘못된 거는 국회의 기능과 법에 따라서 처리하고, 더 무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또 처리하면 되는데, 현재 지금까지 제명 사례가 한 2번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김두한 의원이 이 국회에서 오물을 뿌려가지고 제명안 올라갈 때 먼저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제 그 건이 있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유신 시대 때 미국 언론에 인터뷰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비난한 걸로 제명을 당한 바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해프닝인데 그 뒤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명이 다시 나왔을 때, 사실 저도 이제 몰랐는데 국회의원이 국익을 우선시해야 된다. 이 조항을 어기면 제명할 수 있다는 거는 만약에 이번 건을 하게 됐을 때 더 무서운 간첩이 들어오면은 그 기준 가지고 또 제명하면 됩니다. 그 기준 가지고. 국익이라는 게 추상적이지만 이건 명확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적대 단체인 북한의 이익을 먼저 지금 생각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그거 다 제명시켜야죠, 그러면. 강종원 이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연구 좀 하셨습니까, 과거에?
근데 사실은 이분이 그때 비례대표 18번이었기 때문에 네. 다들 이제 우리 같이 이 종북 세력들이 들어오는 걸 막는 세력도 그렇게 염두에 두진 않았어요. 18번이면 뭐 거의 의원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 진보정의당 탈당하고 나가면서 계속 다 사퇴하니까 이제 18번까지 내려오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었죠. 네. 그래서 조사를 못했습니까? 아니, 조사라는 건 다 알려진 네. 거 아니에요. 이분은 네. 이석기 의원보다도 훨씬 윗세대이기 때문에 네. 이미 오래 전부터 이석기들을 만든 사람이죠. 네. 그건 분명한 위험한 이분하고 인물은 함께 대전교도소에 복역했던 김현장 씨가 강 씨가 평양에서 간첩 교육을 받고 유학생 신분으로 남한에 들어 활동했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본인에게. 네. 근데 그게 법적으로 증거로 지금 무죄가 받았는데. 인정은 되진 않았어요. 김원장 씨의 증언이 인정이 되진 않았지만은 아니 김원장 씨가 그거 가서 법원까지 가가지고 거짓말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감옥에서 본인이 북한 가서 노동당 가입하고 김일성에 대해서 지정받는 걸 다 얘기했기 때문에 뭐 그건 사실은 진실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참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 오늘도 그 우리 헌법학계의 대부죠. 서울대 김철수 명예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핵심인데요. 우리 헌법에 사상의 자유가 있다. 마음속에 김일성을 추종하건 공산주의를 하건 마음속에 있는 걸 처벌할 수는 없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국가보안법 찬양고무라든지 이적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처벌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통합진보당 사태, 이석기 사태를 봤을 때 이석기 의원의 발언 자체가 어떠한 현행법에 저촉되느냐 문제, 여기에 따라서 실정법 처벌이건 의원직 제명이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마음속 사상을 가지고 들어가 버리게 되면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에도 지금 보면 하태경 의원도 사실은 자유로울 수 없고요. 과거 전력만 본다면 이분도 과거 동북 주사파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더 전향했죠, 이분은. 전향했죠. 네. 더 심한 문제는 조명철 의원 같은 경우는 북한 김일성 대학 교수를 지내신 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건 전향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의원으로 받아들이고 여당이 있는 것인데 과거 것이라든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들어가 버리면 이건 국민 전체에 대한 사상 검증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헌법에서 허용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과 실제로 행해진 범법 사실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강종원 씨에 대해서도 과연 그가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느냐? 우리가 마음속으로 의심하는 건 자격이 없다고 의심을 하죠. 근데 실제로 입증된 것이 있고 사실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갈리죠. 그럼 결국은 뭘까? 정치란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표에 의한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합진보당이든 진보 세력이든 그렇게 의심 많은 분들을 끌어안고 가게 되면 결국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정치의 어떤 행로에 따라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저 사람 싫고 밉고 의심스러우니까 내몰자라고 해버릴 경우에는 앞으로도 우리가 상당한 후유증을 안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통합진보당 지지자가 1%라돼요, 유권자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표창원 교수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강종원이라는 사람이 무서우니까 이석기 제명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단 들어와가지고 정치적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판단해서 이석기 의원보다 더 위험한 일을 하면 그때 제명하면 되는 거지. 지금부터 이 사람 위험하니까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편법 쓰는 건 안 맞는다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도 많은데 그 교수님은 경찰대학교 교수 아닙니까? 교수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딱 볼 때 어떻습니까? 내란 음모라고 생각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잘못된 발언은 분명하죠. 그리고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라는 건 제가 여러 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국회의원 자격 없고요. 예, 그런 말을 한 사람은. 네. 왜냐하면 그 말의 내용들 자체가 일단 북한 체제에 대한 어떤 옹호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요. 정확하게 나는 김일성이 좋다 이런 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유사시에 뭐 전쟁 시에 전쟁으로 맞받아친다라든지 물리적 기술적 준비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죠. 다만 그 행위가 내란이라는 그런 상당히 심각하고 가장 최고형의 적용을 받는 형법에 있어서의 그런 범죄 행위에 해당되느냐, 구성 요건에 해당되느냐, 첫째로. 교수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고? 일단은 내란 음모는 아닌 것 그 같습니다. 녹취록만 가지고는 내란에 대한 입증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게 제 예상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음모에 대한 부분이죠. 음모죄라는 것에 대해 대법원 판례도 그냥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우리가 이거 하자라는 것으로는 음모죄 형성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공개적으로 표시했다는 것만으로는 음모죄 형성이 안 된다. 실제 실행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담보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 발언만 가지고 입증이 되겠느냐. 이건 상당히 이제 위험성이 없습니까? 교수님이 볼 때?
제가 볼 때 위험성이 꽤 있고. 말 자체 위험성이 있지만 해와 전하고 어디 뭐 예. 벽이 몇 센치고 막 이런 거 보는 건 뭔가 좀 실행 가능성도 그러니까 있어 그 실행 보이는데.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이게 좀 그 비유가 좀 그렇지만 지난 토요일 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두 분이 총기 어선에서 사용된 신호탄 총기를 가지고 와서 야당 쪽에 와서 위협 협박을 했어요. 상당히 위험성이 있잖아요, 실질적인. 네. 그리고 이석기 의원에 대한 규탄을 하시는 시위대가 가스통을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실질적 위험성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내란으로까지는 연결되지 않는 거겠죠. 반대로 말로는 뭐 나라 뒤엎자라고 하지만 그게 실제 실행 가능하냐, 실행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 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조금 비유가 그렇지만 이 종북 내지는 북한에 대한 친북 의사를 에이즈에 좀 비교를 합니다. 에이즈 환자다 이들은. 그러면 이들이 남에게 전파시키려 하지 않는 한 범죄는 아니죠. 환자니까 관리해야 하고 전파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들이 싫고 위험하고 하니까 그들을 미리 뭐 공격하거나 때리거나 이건 또 혐오 범죄라서 더 나쁜 범죄가 되는 거죠. 근데 전파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파하려고 하는 그래서 거 에이즈 아닙니까? 환자들이 모였어요. 에이즈는 비유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100명이 모였어요. 네. 그래서 야 우리 사회가 우리 에이즈 환자를 너무 이렇게 하니까 가서 우리 퍼뜨리자, 다 감염시키자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그들이 과연 상해의 예비 후보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건 그냥 푸념상 한 거냐, 실행의 가능성이 별로 없느냐, 이 자체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내란 음모죄는 추가적인 증거를 국정원이 가지고 있느냐 혹은 발견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내란 음모죄에 대한 아마 유무죄는 갈리게 될 것이다. 지금 녹취록까지는 좀 부족하다. 네. 현희재 저는 대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간첩단 사건 중에서 이번 사건이 가장 충격적인 건 이유는 현직 국회의원이 이미 지금 3명이 개입돼 있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각 공공기관장들도 한 3명 정도 개입돼 있고요. 지자체 단체장의 비서들도 개입이 돼 있고요. 즉 국가기관시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권력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실행 능력이라는 것은 역대 어느 간첩단보다도 막강한 실행 능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만 가지고도 무슨 이게 원래 그냥 정신병자의 헛소리니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꼴을 자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공직자들인데. 공직자들이 무슨 완전 헛소리 깼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석기 의원은 정부에게 20여 가지의 대부분 군사, 정보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다 요청을 했죠, 자료들을.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실행 능력이 가장 뛰어난 세력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인데요.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죠. 의심스러우니까. 계속 의심받던 사람이죠. 아니, 다 거절당한 게 아니고, 네. 예. 기밀에 해당되는 건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거절됐죠. 있고. 예. 기밀에 해당되는 것들은, 기밀이 아닌 것들은 전해졌지만. 그래도 그러다 그거를 보니까-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네? 그 요청했다는 자체가 우리나라의 어떤 기밀이 다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이미 의심 경계에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위험, 일으킬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하다라는 거죠. 통진당 지지자 1%가 숫자가 20만 명인데 교수님은 그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지지라는 것이요, 과연 통진당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이 사태 자체가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반영이냐, 이건 아직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통진당이나 또는 이석기 의원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실성을 확실하게 인정하면서도 나도 네, 같은 생각이야 라는 숫자는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변희재 대표. 민주당도 이번 이석기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 그 뭐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죠. 아, 50% 이상 있다. 예,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바로 저부터 해가지고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도 했고요. 조선일보, 뉴데일리가 경기 동부연합 이석기의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는 기사와 성명서 나갔을 때 민주당의 박용진 대변인이 뭐라 그랬는데요. 구태의연한 색깔론 뒤집어 씌우지 마라. 그래서 이 위험 경고를 오히려 색깔론으로 덮어 씌우고 총선을 치렀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박용진 대변인은 뭐 그때 몰랐다 그러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다 경고했었어요. 이석기란 존재의 위험성을. 아, 이미 그걸 뻔히 알고 야권연대 해가지고 같이 선거운동 뛰었으니까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되는데 이번에 조경태 최고위원이 민주당 책임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김한길 당대표 정도가 그 당시 총선 때 이 경기 동부 연합 세력과 손잡은 거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면 됩니다. 그 정도 책임지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지난번에 민주당 책임. 예,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참 국가망신 범죄를 보고 나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죠. 그 사람을 왜 임명했느냐. 그렇게 경고했고 위험하다고 했는데
반대를 다 무릅쓰고 왜 대통령이 임명했느냐, 대통령이 책임져라 이런 얘기를 일부에서 나왔어요. 그걸 똑같이 적용시켜서 책임을 지셔야 할까요? 사과를 하셨죠.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하셨죠. 사과하셨죠. 유감이다라고 아니, 비서관 회의에서 이야기했어요. 수석도 사과했고 비서실장도 사과했고 대통령 3명 다 사과했어요. 대국민 사과는 안 했죠. 아니, 예, 그 사과죠. 비서관 회의에서 언급을 좀 하셨는데 어쨌든 어쨌건 책임을 졌죠. 그러니까 어쨌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석방된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또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 우리가 도덕적 비난을 할 수 있어요. 왜 내보내느냐? 책임져라. 그럼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물론 지금 변희재 대표가 말한 것처럼 정치적 도의적으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유감이다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뭐 그런 정도 한 멘트를 할 수 있죠. 할 수는 그래도. 있어요. 다만 그 책임의 정도와 형태에 대해서 지나친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좀 자제할 자기 잘못을 한번 인정해 주는 것만 정도만 해도 국민들은 이해 용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국민 정서죠. 네. 네. 그러니까 조경태 최고위원이 그 양심 발언 또 나름대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문재인 의원이요. 민정수석 할 때 이석기 의원을 사면 복권해 줬습니다. 특별 사면, 특별 복권. 자, 특별 사면 해줄 때 형기가 절반도 안 된 1년 3개월 살았을 때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 의원도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석기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알고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아, 모르고 했기 때문에. 예, 하지만 이석기라는 사람이 난 옛날에 그랬지만 이제 다 바뀌었고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태경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우리 역사의 비극인데 이렇게 묶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판단이었다면 그분은 어느 정도 양해가 가능하지 않나? 다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게 99년도에 그 이른바 민혁당 사건이라는 게 워낙에 그 큰 사건이었고 민혁당 사건의 핵심 인물인데 문제는 노무현 정권에서 사면을 해줄 때 원래 준법서약 써가지고 사면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걸 갑자기 폐지시켜버렸습니다. 준법서약서를 폐지시키자마자 이석기를 사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03년도 사면할 때 전체 사면자 중에서 유일한 정치범이 이석기 한 명이었거든요. 네. 즉 이석기 한 명 사면하기 위해서 준법사학사도 폐지하고 특권을 부여한 거니까. 당시 장관이 강금실 장관이었는데 민혁당 변호사를 했었어. 이석기는 변호인 출신이에요. 민혁당 사건의 변호사가 저기 법무부 장관이 돼서 그 당사자의 핵심 당사자를 사면해주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모르고 사면은 말이 안 돼. 다 알고 이런 사람인 거 다 알고 더 열심히 하라고 사면한 겁니다. 이거. 강근실 장관은 근데 기억이 없대요. 민주당 책임론하고 달라요. 이건 친노 책임론은 다릅니다. 네. 친노는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에요. 아, 이번에 이번 건에 대해서. 이번에 그러면은 통진당 해체되는 게 아니라 친노 세력은 거의 종북하고 똑같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근데 민주당이 뭐 친노 종북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전체적으로는 전 당대표의 그냥 사과 표면 되지만은 친노 세력은 같이 책임져야 됩니다. 어떻게 책임지든. 정계 은퇴 다 물러나야죠. 문재인 의원하고 다 정계 은퇴해야죠. 이석기 사면에 손잡은 사람들 다 은퇴해야 됩니다. 이석기 사면에 손잡았던 세력들 다 정계 은퇴하라. 예, 정계 은퇴해야죠. 변희재. 예, 대표적으로 문재인 의원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친노 세력 정계 은퇴해라 이렇게 제목이 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뭐 친노 세력이 뭐 나는 친노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대표적인 친노 핵심 인물이 문재인 의원 아닙니까? 네. 문재인 의원 본인이 일단 정계 은퇴해야죠. 문재인 의원 본인이 책임지고 정계 은퇴해야 된다. 글쎄요,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예, 이거 연좌제 냄새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단 행위자에 대한 예. 물론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범죄자한테 얘를 낳은 부모도 책임져라. 이건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정치의 현실을 보더라도 이석기 의원의 잘못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사법부에서 규명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두고 봐야 되겠고 그가 속한 통합진보당 자체가 지금 사실은 너무 아쉽다 그럴까? 좀 안타까운 것이 계속 이석기 의원과 함께 가고 있거든요. 공동 운명이 되는 거죠. 이석기 의원이 살면은 통합진보당이 살아나는 것이고 이석기 의원이 결국 사법적인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통합진보당 전체가 같이 뭐 해체 통로를 밟든 안 밟든 간에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아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만약에 과거 야권연대라든지 그런 여야의 정치의 복잡한 균형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묶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골치 아픈 야당을 다 몰아내자. 이거는 해서는 안 돼. 문재인 의원만 사퇴하라는 얘기인데 나는 아니고 국민의 48%의 지지를 얻었던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던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한테 대해서 이런 이석기 책임론을 묻는 거는 좀 그럼요. 그렇다. 예, 돌발 행동을 그래도 하는 사람 하나 때문에 제가 문재인 의원이라도 일부 좀 책임을 느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찜찜함이 있을 것 같아요. 찜찜함이 당연히 내가 있죠.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 그때 내가 사면해줬네. 아, 이런 사람인 줄 모를 수가 없다. 다 안다. 더 잘 알죠, 저희보다. 그 친노 세력은 종북 세력과 워낙 가깝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잘 알아요. 거기다가 전대협 출신 386들 또 민주당에 다 들어와 있죠. 다 알고 사면해주고 손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범죄라는 거예요. 만약 표 교수님 말대로 진짜 몰랐다 그러면은 아, 지금 몰랐습니다. 사과하면 되죠. 몰랐다고. 근데 그거 모른단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 다 알았으니까요. 근데 제가 제일 황당했던 사람이 지금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이 몰랐다 그러는데요. 네. 그분은 서청년 의장에다가 민노당 대변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민노당에서 종북에다가 싸우고 나와서 진보신당 창당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몰랐다 그래요, 그 사람이. 서청년 의장이 종북 세력의 이석기를 모르면 누가 합니까? 어쨌든 참 글쎄요. 제가 그분들 일리가 있는데 상당히 어떤 그런 네, 그 여기서 이제 의혹으로서는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서청년 마음속을 의장이 이석기를 몰랐던 말이 그 되냐. 사람들 마음속에 모를 수도 있죠, 또 매니저들. 그러니까 이석기를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이석기가 변화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과거에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론에도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럴 줄 알았다라는 얘기는 다들 해요. 네. 그런데 그 전제는 뭐냐면 예전 같은 모습 그대로라면 그럴리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변하지 않았었겠느냐. 뭐 이런 사상 전향은 생각을 아니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면 복권 돼가지고 나와서 또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이석기 의원이. 그때 완전히 전향이고 반성이고 전혀 없고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상 전향이라는 건 하지 않고 풀어주기 위해서 준법서약서를 노무현 정권이 폐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책임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준법서약서의 폐지는 사실은 이석기 개인과 상관이 있다기보다는 그 당시 시대 흐름이었죠. 그래서 어떤 사상의 자유, 마음속의 양심의 자유를 국가가 강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과거로 되돌아가서 모든 것들을 그 원인까지 다 가자 이건 조금 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그 체포동의안 가결 때 289명이 참석했죠. 그 중에서 258명, 31명. 이 31명이 사실상 반대를 한 겁니다. 기권이든 무효든. 사실 국회의원 됐는데 뭐 그 도장 찍어야 될 때를 몰라서 다른 데 찍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만약 그런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 진짜 없는 거라고 쳐요. 네? 난 무효표 한 사람들, 난 진짜 이분들 반대 의사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국회의원인데 그 표 찍을 때를 몰라가지고 그걸 무효표 만들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찬성이 아닌 거죠. 예. 네. 예. 자, 31명이 지금 많다. 아니다. 적어도 31명 10%는 저렇게 반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글쎄요. 일단 현실이니까요. 현상이 그렇고 그 부분을 우리가 만장일치가 아니라 그래서 문제다라는 것도 전체주의적 발상일 수가 있습니다. 통진당 의원 5명은 반대한다고 쳐도 네. 나머지 6명도 너무 많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네.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교수님은? 것, 네.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민주적 기본 질서가 살아있구나라는 표시라고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봤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꼭 이석기 의원에 대한 지지가 아니거든요. 네. 그 마음속에 갈등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범죄가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진보당에서도 저렇게 이야기한다면 뭔가 여기에는 전체적 맥락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네. 어떤 의미냐면요. 이 진보 정의당의 이 의원이 7명인데요. 여기가 이탈표 났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진보 정의당이 이석기하고 싸우다가 나갔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까지 있어서 이탈표 나왔을 리가 없기 때문에 네. 그 통합진보당에 5명 빼놓고는 다 민주당일 가능성은 없죠. 한 25명 정도 민주당에서 나왔는데 이걸 뒤집어 씌우려고 새누리당에서 반대를 했다. 새누리당이 그런 수준의 머리를 쓸 수 있는 정당이 아닌데 그런 정도. 새누리당이 그 정도 머리 머리 안 쓰시는데 돌, 그 정도 머리가 안 돌아가요. 새누리당 머리 안 돌아갑니까? 머리 안 돌아가서요. 아, 민주당이 왜냐하면 이게 야권 연대의 힘이에요. 이 부분은. 예. 지자체와 총선을 같이 치렀잖아요, 선거를. 그러면은 개별 지역구에서 자체적으로 또 연대를 해가지고, 즉 통진당의 종북 세력의 조직에 도움을 받아서 당선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네. 선거를 같이 뛰게 되면은 돈, 조직, 이권들을 나눠 먹다 보니까 네. 같은 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25명이 나왔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거 김영이었으면요, 더 나왔을 거예요. 김영이었으면은. 왜냐하면 김영이면 더 나왔어요. 25명보다 더 훨씬 더 나와요. 왜냐하면 김영이었으면요, 선거 뛸 때 같이 이권 나눠 먹은 사람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협박할 거 아니에요? 당신 우리가 뭐 터뜨릴 수 있다. 그거에 굴하가지고 한 60명 더 나왔을 겁니다. 김영이었으면. 그러니까 그 25명이 표 교수님 말대로
무슨 양심에 잘 이래서 뺐을 가능성이 없고 이미 선거 때부터 이권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인질이 돼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아, 김영이었으면은 그러면은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었. 아마 했겠네요. 새누당이 있으니까 뭐 상관없는데. 새누리당에서도 얼마든지 근데 반대한 사람이 있을 수 저는 있는데. 야권연대가 그겁니다. 야권연대라는 게 종북 세력과 선거를 같이 뛰어서 지금 국회의원이니까 이 정도죠. 지자체는 어떤 상태냐면은 아예 같이 공동 정권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해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수원시, 하남시, 성남시 좀 다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로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야권연대라는 거예요. 홍문종 사무총장이 이제 통합진보당에 1원도 주면 안 된다. 지금까지 벌써 100억 원을 줬대요. 그 정당 보조, 정당 보조금. 네, 보조금이죠. 이거 국민 세금 아닙니까? 피 같은 세금? 아 근데 뭐 그거야 뭐 지금 법적으로 주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주는데 없다. 네. 그거 못 받게 하려면 통합진보당 해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네. 지금부터 주지 마라 그래서 줄 수 없는 건 아니니까. 네. 우리 변희재 대표는 이제 통합진보당 해체 수순 밟아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그건 분이고. 이석기 전에부터 우리는 주장했고 계속 네. 청원을 넣었죠. 자, 우리 통합진보당 해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역시 법과 원칙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고요. 현재 우리 그 헌법에 나와 있듯이 정당 해산을 위해서는 그 목적과 그 정당의 목적과 행동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를 다 해볼 건데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질문이 좀 너무 어렵습니까? 어렵게 하죠? 어렵기보다 너무 단도직입적이죠. 너무 단도직. 예, 근데 이게 왜냐하면 당연히 헌법과 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교수님의 네. 생각은 해체되어야 합니까?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다. 네.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사법적 판단 이후로. 사법적 판단. 이석기 네. 의원에 대한 사법적 판단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예, 그리고 그 그걸 과정에서 지켜보고. 통진당이 어떻게 나오느냐? 계속해서 이석기 의원과 네. 운명을 같이 하느냐? 네. 아니면 스스로가 잘라내느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 이상한 또 기사가 난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의 아들 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좀 상당히 뭐랄까요? 당황했고요. 네. 왜 이 시점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 네. 최동욱 총장이 어쨌든 국정원의 그런 불법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강하게 수사를 해오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국정원과 관련된 새로운 트위터 계정 402개가 검찰에 의해서 확인됐다라는 그런 수사의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 보도를 했지만 다른 매체들에서는 국정원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준 것 아닌가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 때 나왔다든지 또는 관련된 어떤 여성들이 문제를 제기했다라든지 이야기가 나올 만한 개연성 있는 정황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뜬금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라는 거죠. 이걸 조선일보에 국정원이 줬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교수님은? 기사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아. 예, 그런 기사가 있길래 그 기사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네, 보도가 됐습니다. 국정원에서 조선일보에 줬다 이렇게. 줬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한겨레하고 예, 예. 그 친노 종북 매체들이 막 그런 식으로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건의 진위 여부가 일단 첫째 중요하겠죠. 네. 둘째로는 과연 왜 이 시점에 그 얘기가 나왔느냐. 그래서 그야말로 검찰에 대한 흔들기 내지는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수사에 대한 어떤 물타기나 음해성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우리 변희재 대표는 이번에 혼의 아들설, 검찰총장직하고 혼의 아들설하고는 뭐 크게 관련성은 없죠. 크게 관련성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이제 비판할 수 있다 이 정도. 최동욱 검찰총장이 혼의 아들이 만약에 이거 혼의 아들이 막 문제 삼았으면은 문제가 되지만은 그쪽은 가만히 있으면은 최동욱 검찰총장이 혼의 아들 있지만은 뭐 검찰총장직 수행하는 데는 그건 관계가 없다. 뭐 국민에게 뭐 유감 표명하고 가도 되는데. 네. 문제는 지금 검찰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무근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 게시판에 네. 사내 게시판에는 잘 본인은 모르는 얘기다 이렇게. 그거 말고 사실 무근이라고 사실 무근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인 논쟁이 되기 때문에 네. 최동욱 총장은 직접적으로 한 건 보도의 저의를 파악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검찰 사내 인트라넷에 사실 무근이라 그랬기 때문에 인트라넷으로. 이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실 무근이라 그랬으니까 사실이면은 거짓말한 거가 되니까 이거는 검찰총장 수행하는데 문제가 되죠 이제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혼의 아들 하는 거 뭐 그렇게 뭐 문제가 되겠느냐? 옛날에 이해수 씨 같이 양육비를 안 줘가지고 아들한테 소송당하고 이건 큰 문제지만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검찰총장직 수행하는데 크게 결격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민형사상 고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저도 그거 달라지죠. 생각하는데 만약에 남의 사람에게 저거 혼혈을 줬다가는 엄청난 명예훼손이니까 네. 저거 한 10억짜리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10억짜리입니까? 저거 충분히 10억짜리 넣어도 네. 국민들이
원래 검찰이 고소는 잘 안 하죠. 왜냐하면 네. 법을 다루는 개인적으로 사람인데. 할 수 있죠. 최동. 근데 이건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은 10억짜리 민사를 넣어도 국민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보도죠. 이거는 만약 거짓말이라면은. 근데 법적 대응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법적 대응 안 하면 자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동욱 검찰총장이 고발을 안 하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 없죠. 예, 이건 10억짜리기 이거 10억짜리 넣어도 국민들이 저거 너무한다는 얘기할 사람 아무도 명예훼손으로 없습니다. 워낙 고발 많이 당하셨죠. 많이 했죠. 많이 해서 잘 네. 압니까 이쪽으로? 제가 주로 많이 하고 네, 어쩌다 한 번씩 민사를. 올려서 민사 형사 많이 했죠. 네. 변희재 대표 말이 맞습니까? 저도 뭐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으니까요. 네. 전혀 뭐 아무런 통보도 없고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 소송 자체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가능하면 법적 소송 이외에 어떤 당사자 간의 뭐 사과를 통해서 해결한다든지 진위 여부를 가리고 끝난다든지 이게 더 옳다고 보고요. 그래서 최동욱 검찰총장 스스로도 고소고발의 스스로가 검찰 수장이 휘말리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스럽지는 않기 때문에 이 보도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 조금 너무 네. 의혹을 부풀리지 않는 방향에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총장직하고 혼외 아들사라고는 뭐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변희재 대표 얘기했는데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이게 사실 저도 이게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인데 이게 어떤 무엇이 있을까, 과연 진실일까 아닐까부터 중요하죠. 사실 네. 진실이 아니라면 상당히 악의적인 보도이고요. 네. 만약에 진실이라 한다면 어떤 사연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가십거리는 되겠지만 네. 국민들이 꼭 알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 근데 이걸 이건 알 문제가 필요가 되는 것 있을까? 같아요. 재산 신고에 지금 있는 그 혼의 아들 그 전세금을 최동욱 검찰총장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재산 신고에서 누락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그건 왜 좀 문제가 문제가 되죠, 됩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사실 무근이라고 했으니 이제 거짓말 문제까지 이제 그럼 사실은 만약에 커집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조금씩 커. 법적 대응이 네. 부담스럽다면요, 언론 중재에다 넣으면 돼요. 언론 중재에다가 정정보도 신청하면 됩니다. 네. 그 정도 조치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사실인 거죠, 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분명히 거쳤거든요. 네. 인사청문회 때 그렇게 많은 검증을 하고 특히 최동욱 총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그 여당 측의 의견도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가혹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때 네. 아무런 말도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 상당히 뜬금없죠. 인사청문회에 빠지는 경우 많아요. 여러 가지. 네, 오늘 여기까지 듣고 박지원 민주당 전 대표, 원내대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경 좀 하십시오. 한 말씀 해주십시오. 내로모 사건은 완전한 조작입니다. 이 도둑놈들아! 이 도둑놈들아! 저 사건! 지난 금요일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강력히 주장을 하셨던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가슴이 아팠다, 우울하다, 이런 심경을 또 밝히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이석기 의원 사태에 대한 민주당 입장, 캐도남마 해주실 분입니다. 박지원 의원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근데 우리 대표님이 내가 볼 때는 제가 지금까지 저랑 2000년도에 만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본 대표님의 하고 딱 맞는 사자성어이 쾌도남마가. 어떻게 그래? 생각하세요? 기자들 브리핑 할 때도 그랬고 공보수석 하실 때도 그렇고 비서실장 하실 때도 그렇고 장관을 굉장히 쾌도했다라는 생각이 내가 드는데 그러면 쾌도남마. 저한테 예. 지적 소유권조를 지불하십시오. 이 사자성어 이거는 지적 소유권이 안 된답니다.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야죠. 그래도 내야 됩니까? 채널 A이기 때문에. 채널 A이기 때문에. 예. 하여튼 우리 박 대표님이 내가 볼 때 굉장히 쾌도남마스럽다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이번도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 가결시켜야 된다라고 딱 그때 나와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우울하다고 또 심경이 또 바뀌신 겁니까? 아니면? 그건 우울한 것은 우울한 거고. 네. 저는 사실 우리 민주당이 네. 좋은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요? 먼저 네. 24시간 후에 표결하자.
처리하자라고 역제안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걸 새누리당에서 하기 전에 예, 그렇죠.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우리가 하자. 가결시키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아. 정치는 국민한테 감동을 줄 필요가 있어요. 야, 진짜 그랬으면 완전히 판이 그런데 달라지는데. 제가 예. 없었어요. 이건 쾌도난마가 새누리당 없으셨고. 정권에서 저를 얽어매이려고 9월 2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법사위 정보위를 소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에 또 전화를 했어요. 하지 마라. 이거 하면은 또 우리는 안 하는 종북 세력으로서의 또 다른 이미지를 준다. 안 했어요. 그리고 제안해라. 오늘 처리하자. 이렇게 했다가 가면은 훨씬 더 좋았을 건데 결국 새누리당에서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 연다. 민주당 참석해라. 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또 11시에 의원총회를 했어요. 네. 했는데 물론 많은 의원들이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네. 또 상당수도 어떻게 이러한 문제 고민도 없이 우리가 그냥 들어가서 처리하느냐라고 했는데 역시 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은 노장청에 조화를 이루어야겠더라고요. 강창일, 김진표 이런 중진들이 나가서 오늘 처리해야 된다라는데 조금 약하게 말씀하세요. 네. 저는 또 성격이 쾌도난마처럼 탁 질러버리잖아요. 네. 제가 나가서 네. 오늘 해. 우리가 어제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감동적인 칭찬을 받았는데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에 왜 내일로 미루느냐. 그러면 하루 반 또 우리 민주당은 상처를 입는다. 네. 그래서 들어가서 강제적 당론으로 찬성하자. 네. 이렇게 해서 결정됐습니다. 네. 근데 몰표 보시면서 몰표다 또 몰표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많은데 몰표다 제가 그러면서 몰표가 가슴 아프다고 또 얘기했죠. 네. 제가 우울하다고 한 것은 네. 마침 그날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나라가 롤 모델로 생각하던 강소국 네. 핀란드 노키아를 인수를 했더라고요. 네. 이렇게 세계는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핸드폰 팔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를 인수해서 핀란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념 논쟁을 하느냐 이거예요. 세계는 경제 전쟁하는데 우리는 이념 논쟁. 유일한 분단 국가라 해서 보수면 어떻고 진보면 어땠습니까? 다 합법적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1표 사실상 반대표가 나왔다고 해서 새누리당 의원이 민주당 종북 세력이라 반대표 던졌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울하다고 했습니다. 31표가 그러니까 몰표가 또 가슴 아팠다 이런 말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됐든 몰표가 네. 가슴 아팠어요. 어떻게 되든 몰표가. 예. 그런데 이제 국민들, 시민들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31명이 많은 건지 아니면 정말 289명인가 258명이 몰표인지 이거를 저희가 좀 인터뷰를 했는데 한번 잠깐 보시죠. 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반대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 같다고. 당연히 찬성표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반대표가 많이 나왔다고 보죠. 적당히 나온 것 같아요. 반대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표가 의외로 많이 나왔다고. 네. 저도 월남전에 참석했던 사람이고 그건 지금 도저히 뭐 시민으로서 뭐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내부 반란을 일으켰고 도모했다고 봐도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측근들 표를 제외했을 때 생각보다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투표하는 거는 자유겠지만은
상당히 그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좀 판단 기준하고 의회의 그 결정을 한 의원들이 좀 많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요, 30명이 많았다, 많지 않았다라고, 뭐, 258명 훨씬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인터뷰를 할 사람을 계속 찾다가 못 찾고 들어왔어요. 저한테 왔으면 해줄 건데. 아,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 저희가 농담이 아니고, 아니, 그 사람을 찾으려고 계속 했는데 못 찾아. 저는 뭐 국민 네. 정서가 저러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네. 그러나 31명의 반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국회에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네. 가결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거기에 포인트는. 왜 자꾸 국론 분열로 가느냐 이겁니다. 네. 그리고 또 국민의 약 10%는 지금 의원들의 약 10%가 반대표를 던졌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네. 이게 오히려 더 건전한 사회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그 볼수 결과를 있죠. 놓고 네. 결과를 놓고 편가르기를 또 새누리당에서 한다 이거죠. 네. 31명은 종북 세력이다. 저는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 박근혜 대통령 안 찍었어요. 그런다고 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박지원 대통령 아니다 안 해요. 우리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네. 표결은 민주주의 절차에 의거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결론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정치적 공세를 더 한 번 더 밀고 오고 있어요. 이석기 의원은 이제 사법적 처리는 별개로 하고 국회 내에서 제명시키자. 153명이 제명안을 제출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캐논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새누리당이 과유불급이다. 아, 좀 지나치다. 너무 지나치다. 네. 이건 정치도 법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예요. 새누리당 정부에서도 우리가 질문을 하면은 검찰 수사 중에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재판 중에는 언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석기 의원이 구속이 됐어요. 네. 물론 국정원과 검찰에서 어떻게 기소를 해서 재판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까지는 무죄입니다. 네. 무죄 추정의 원칙. 그렇죠. 이것이 민주주의고 법치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당 해산이나 또는 이석기 의원의 제명 문제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대로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 괜히 그렇죠. 제명을 이렇게 하면은 그럴 이유가 없다. 과유불급이다. 그럼요. 오늘 박근혜- 캐논만 딱 해주셨네. 과유불급. 그럼 민주당은 이제는 당론으로 여기에는 이제 제명안에는 이제 찬성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우리 대표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이제 물론 의원총회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 당론으로 채택이 안 될 겁니다. 당론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신 분 아니에요. 네. 사법부에 맡기자 이거는. 그렇죠. 사법부에서 결정 다 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게 되니까. 네. 실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 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거기에서만 할 수 있는 거지. 누구 밉다고 제명해버리면 돼요? 국회의원들이 제명시키는 거는 그렇죠. 과유불급이다. 새누리당. 그리고 이석기 의원이 지금 활동을 못 하잖아요. 감옥에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안 될 얘기예요. 아, 새누리당의 지금 이석기 의원 제명안 제출에 대해서는 안 될 일이다. 예. 예, 오늘 뉴스가 하나 나온 것 같네요. 깨끗한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 통진당 그러면은 그 해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헌법재판소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일이지 그것도 여기서 논할 내용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통합진보당에게 이석기 의원을 출당 조치를 하든지 네. 제명을 하든지 혹은 이석기 의원 스스로가 탈당을 하든지 해야만이 진보 세력으로서 국민의 존중을 받는다 한 거예요. 통진당 전체 대표님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익을 저버리고 있는 집단이라고 보십니까? 정당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통진당의 일부라고만 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예. 저는 통진당이 이번에 일을 처리하는 걸 보면은 역시 그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지 못해가지고 네.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네. 국민들은
통진당 전체를 문제가 있는 정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사실 사면복권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석기 의원을? 그렇습니다. 네. 예. 참여정부 책임론이 있습니다. 친노에 대한 책임론이 지금, 물론 이제 지금 친노 세력이 민주당에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책임론까지 어차피 부분 집합이니까요. 네. 문재인 의원 사퇴하라까지 나오고, 문재인 의원이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사면복권을.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캐돈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사실상 5년간 청와대에 있었고 비서실장 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사면복권 일을 했습니다. 네. 제 책임하에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람들이 지금 죄 지었다고 해서 그 책임을 김대중 대통령한테 물어야 됩니까? 이 박지원한테 물어야 됩니까? 이건 말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일, 무수한 간첩 조작으로 최근에 무죄되는 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몇 년간 감옥 살고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 이런 책임을 새누리당이 져야 됩니까? 이렇게 따지면요, 새누리당은 존재할 수 없는 정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건 역시 지나치면은 부메랑 돼서 자기들한테 갑니다. 그것도 과요불급이다. 그렇죠. 강금실 장관이 민혁당 변호사였는데 그 당시 법무부 장관 하면서 정치 범으로는 유일하게 이석기 의원을 그렇게 사면복권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강금실 장관이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는 네. 알지 못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아무런 흉악범도 네. 변호인은 필요하고 네. 인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변호했다고 해서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건 역시 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거 역시. 근데 그때 정치범이 한 명이었는데 그걸 기억 못 한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좀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 제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우리 대표님은 이제 그 당시 상황, 이 참여정부랑은 사실 친하지 않으셨잖아요, 사실. 저는 감옥 갔다 그러니까 고생 많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뭐 9월 2일 날 재판 받으셨다는 건 뭡니까? 어떤 재판 내용입니까? 저축은행 관계로. 아, 돈 2천만 원 받았다는 예, 그거입니까? 8천만 원. 8천만 원 받은 겁니까? 10억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8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8천만 원. 아, 지금 8천만 원까지? 네, 거긴 진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를 찾아와서 부탁을 하니까 제가 금융위원장한테 1, 2분간 전화를 하더니 한 달간 연기됐다 네. 라고 하니까 감사해서 제 태블에다 3천만 놓고 원을 놓고 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검찰한테 제가 얘기했죠. 왜 제 태블을 기소하지 박지원을 기소했냐. 그런데 그게 3년 전 일이라 테이블에다 놓고 갔으면은 그 대표님한테 주고 간 거지. 저는 안 봤으니까. 아, 안 봤으니까. 또 그분들도 그럼 박지원이 가져가는 거 봤냐? 안 봤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3년 전 일인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제가 메모를 꼼꼼히 하기 때문에 수첩에 보니까 약 12분 만났어요. 국회 와서 찾아보니까 네. 3시간 동안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 방송이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네. 동영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금융위원장하고 금감원장이 답변을 해서 약 2분간 금감원장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 제 전화를 받았다고 검찰에서는 하는 거예요. 네. 동영상을 틀어보니까 한 2분 금감원장이 답변하는데 금융위원장의 팔과 손이 다 보여요. 네.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온 금융위원장도 전화 받지 않았다. 네. 그리고 박지원 대표로부터 당시 금융산업법 발전법 때문에 산업발전법 때문에 자기도 많이 오고 또 나도 보혜저축은행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회생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전화는 받았지만은 경영평가서를 연기해달라 하는 전화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의 시점과 내역이 전혀 다르다. 그렇죠. 그래도 재판을 꽤 오랫동안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를 말리는 거죠. 네. 입을 막고. 한 번씩 재판 갔다 오면 그냥 온몸에 그냥 힘이 쭉쭉 빠지시죠. 그렇죠. 뭐 9시간, 10시간 하니까. 거기서 말 한마디 실수하면은 아주 그냥 큰일 나니까. 자, 신종 메카시즘을 경계해야 된다. 전병 원내대표가 얘기했고, 그래도 지금 종북 논란, 주사파 논란이 지금 굉장히 지금 파급되고 이런 좀 우려되는 부분도 약간 있긴 있습니다만, 이 전병헌 원내대표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죠. 네. 지금 새누리당 보세요. 보면은 모든 걸 종북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요. 심지어 뭐 사면복권, 우리 민주당한테 숙주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런 종북 세력 간첩 이런 사람들의 적발 의무는 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6개월 뭐 했어요? 자기들이 적발 못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깨끗하게 가결시켜주는데. 저는요, 그 사실상 반대 31표 중에 새누리당 의원들도 포함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김대중 정부 때 왜 전두환 대통령 그 추징금 다 안 거두셨습니까? 김대중 정부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됐고 IMF 유해한 얘기로 국민 화합이 필요할 때였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늘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면은 정치보복으로 피비린내가 날 것이다. 재벌은 다 망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했던 거예요. 이번에 전두환 대통령 추징금 다 완납하는 거 모습 보면은 잘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또 박근혜 정부, 이 검찰이. 잘하고 있죠. 네. 그 부분은 또 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전직 대통령의 명예는 네. 재산이 아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전직 대통령의 생명은 재산이 아니고 명예다. 네. 그리고 자식들도 아버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재산이 아니고 명예를 지켜드리는 거다. 아무튼 노태우 대통령 다 돈 내고, 네, 다 내고 전두환 대통령도 낸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그거 가지고 돌아가십니까? 네. 검찰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셨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혼의 자녀 얘기가 나왔는데 예. 여기에 이제 무슨 보도에 저희를 파악하겠다 이게 검찰총장이 비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보도를 보았는데요. 네. 제가 오늘 무수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자들에게. 네. 왜냐하면 제가 법사위원이었고 최동욱 검찰총장의 인사청문 위원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 좀 스타 역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알았느냐, 그 말이 나왔느냐 하는데 전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모릅니다 네. 하고 트위터에다 올렸어요. 네. 그랬더니 많은 기사들이 심지어 저도 모릅니다라는 제목으로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최근 1년의 보도에 의거하면은 최동욱 검찰총장 흔들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부 보수 세력에서나 권력층에서 최동욱 검찰총장을 아니 꼽게 본다. 네. 특히 불만스럽게 본다. 예, 국정원의 대선 개입, 경찰의 은폐 축소 수사에 대해서 국정원에게 메카시즘, 네, 신메카니즘. 예. 원세훈 대표, 원장아. 이런 네. 검사가 얘기를 했어요. 예, 이번에. 검사가 했죠. 네. 그러니까 메카시즘은 사실은 검찰 국정원에서 우리 야당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야, 세상 바뀌었구나 했는데 아무튼 연기는 아직 모르겠지만 군불은 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검찰이 원세훈 원장한테 재판 도중에 신메카시즘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 왜냐하면 국정원이 음. 그러한 댓글을 달고 정치에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NLL 비밀 문건을 새누리당에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종북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업무다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의 70%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고 믿거든요.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60몇 프로 지지도만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믿는 그러한 얘기를 검찰이 국정원에게 했다. 왜 종북 세력한테 그런 거 합니까? 신메카시즘이라고 국정원장한테 딱 검사가 얘기하는 거 보면 참 그거 아주 비판이 많았는데요. 글쎄요. 검찰. 보수 쪽에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죠. 그러니까 흔들게 하는 거죠. 보수가 사실 검찰에 좀 화난 부분도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동욱 청장에 대한 이 보도는 어떻게 보면 최동욱 청장 검찰을 흔들기로 보고 있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련의 보도로 봐서. 저희가 그리고요, 있다. 이게 그 스캔들을 변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변명하면 저게 꿀리는 게 있다. 하고 또 소극적으로 변명하면 그러니까 그런다. 이렇게 대표님도 막 스캔들에 많이 많이 네. 시달려 봤는데요. 많이 시달려요. 10년 전 일도 오늘 들으면 오늘 그런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제가 네. 많이 생각해 보면은 최동욱 총장도 부인하고 네. 그 여성분도 부인하고 네. 또 알지도 못한다 하는 사이인데요. 네. 과연 대한민국에서 아파트에서 10년간 살면서 최동욱 총장이 검찰 주요 간부로 상당히 알려진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게 은밀하게 아파트 경비도 있고 주위 사람들도 있는데 출입을 했겠느냐. 이런 건 좀 의심스러워요. 여야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니요. 검찰총장을 여당은 보수 쪽에서 불만이 많은 것 그런다고 같은데 해서 저는 민주당의 우리 박지원 대표님은 이제 최동욱 청장을 좀 아니요, 감싸는 듯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얘기가- 제가 네. 법사위에서 네. 검찰을 제일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노무현 정권 5년간 네. 검찰하고 싸웠고 네. 이명박 정권 5년간 네. 검찰하고 싸워서 지금도 검찰에서 저를 제일 미워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 받고 네. 있는 거예요. 네. 하여튼 최동욱 검찰총장을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훌륭한 총장이라고 보시는 거죠. 뭐 그렇게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검사는 검사예요. 검사는 검사입니까? 네. 하여튼 이 혼의 이 자녀설은 좀 근거가 없는 얘기인 것 같다. 네, 그러나 그것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모 장관이 네. 딸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행자부 장관인가 있었어요. 예. 네. 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이모 장관. 네. 그런데 그분이 아니라고 철퇴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자 확인 소송 들어와서 나중에 인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대로 장관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양측에서도 아니라고 하면은 네. 세월이 밝혀주겠죠. 아니 그리고 검찰총장직하고 혼의 자녀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나 망신주기죠, 이게 망신주기. 그러나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은 네. 문제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게 검찰총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지도자에 대해서는 전인적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경우는 다른데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다고 그럼요. 주장할 수는 사생활인데. 예. 4대강 사업에 지금 여권 인사들 수뇌부들이 지금 한 명씩 이름 나오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권에서 굉장히 불만스러울 거고. 그렇죠. 예. 이것도 좀 걸려. 그러니까 감사원장 물러나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번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석기 사건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국정원이 막 적극적으로 이게 그동안 이렇게 검찰하고 같이 공조를 하거나 검찰한테 수사권 그러니까 맡겼거나 같이 하거나 이래야 되고 국정원은 비공개로 조용히 하는데 이번에는 막 적극적으로 나서고 막 인신을 잡는데도 그죠? 네, 그렇죠.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서 검찰을 자꾸 배제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도 국정원과 검찰이 좀 갈등이 보이는 것 같다는 양상이 보이는데.
뭐 당연하게 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 네. 우리는 상당히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국정원에서는 검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만이 있다고 들으시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불신하고 있다. 예. 사실 보면요, 황교안 네. 법무부 장관이나 최동욱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여야 의원과 언론으로부터 그렇게 축복받으면서 출범한 게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그분들에게 네. 당신들이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출범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해야 된다. 잘하지 못하면은 국민적 판단이 엄격해진다라고 하는데 네. 뭐 지금 보면은 좀 이상해요. 네. 바람직하진 않죠. 그렇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검찰도 물론 행정부, 정부의 중요한 부처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은 뭐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이 권력기관에서 갈등이 있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요. 야, 박근혜 정권이 출범 6개월 만에 최고 권력기관 간에 권력투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권력투쟁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민주당도 지금 뭔가 좀 획기적으로 좀 민주당이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과거에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좀 들고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정치 여건으로 봐서 보십시오. 네. 지난 방송을 전병헌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야당 대표 만나 주십시오. 네. 했더니 제가 대화 거절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요. 진짜 섬뜩하더라고요. 어떻게 청와대 들어가신 지 6개월 만에 저렇게 바깥 사정을 몰라주셨을까? 앞으로 4년 반이 어떻게 전개될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여건에서 누구도 잘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부처님이 해도 잘할 수 없어요. 아니죠. 이번에 사건에서도 왜냐하면 먼저 의결 이석규 의원도 아까 대표님 말한 대로 체포동의안도 먼저 하자 그랬고 아까 그렇게 작전 갔으면 민주당 박수 많이 받았죠. 제가 볼 때 대표님이 지금 당대표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자꾸 방송을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자꾸 방송을 하십시오. 그런데 네. 사실 모든 의지는 대통령한테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실리를 택하고 김한길 대표, 우리 민주당에게 어느 정도 명분을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대통령도 실패하고 야당도 실패합니다. 그러면 국민이 불행하고 나라의 장래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를 인수하고 우리 국가 경쟁력이 얼마나 추락했습니까? 네. 날로 어려워지는데 이거 걱정하는 국회는 하나도 없고 매년 2년 논쟁으로 종북이다. 우린 아니다. 만나자. 안 만난다. 이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대통령께서 푸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4일 대통령께서 러시아로 출발하시기 전에 네. 김한길 대표를 만나 주셔야 된다. 그때 방송에서 얘기하셨죠. 예. 그런데 매정하게 가셨어요. 네. 가셨지만은 국내의 사항을 보고받으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대로 외교가 잘 되겠어요? 그러나 저는 기대를 합니다. 돌아오셔서 귀국하시면은 맨 먼저 김한길 대표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의견 교환을 하셔야 되고 네. 또 우리 김한길 대표도 대통령 국가 원수에 대한 금도를 지킵니다. 그래서 전국을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농계 이야기하시면서 외장을 농계가 끌어안고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셨죠. 어디 인터뷰에서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박근혜 그러니까 농계는 이제 민주당이고
예, 외장은 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 누구라고 얘기 안 예. 했습니까? 아 외장은 누구다 얘기 안 하셨어요. 예. 누굽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겠으니까. 아 왜냐하면 내가 죽고 상대방이 죽자 이런 나도 죽고 죽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지금 현재는 사직생 네.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꾸 얘기지만 우리가 국정조사도 네. 특검도 국정원 개혁도 민주당의 장애투쟁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 실패를 통해서 국민들은 민주당의 존재감, 무엇을 하는가를 아십니다. 그리고 이 실패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 독주, 오만을 알게 됩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새누리당의 허수아비, 무능함을 알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도 대통령을 한번 만나라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캐도남마 괜찮았죠? 오늘도 괜찮았죠. 지난번에도 상당히 만족하고 하셨는데. 예, 괜찮아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네. 아, 이제 고정으로 나온다 그랬죠? 예, 알겠습니다. 59초 후에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도자는요, 정상이 아닌 일에 신경을 쓰고 정상적인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밑에 사람들이 신경 쓰지 못하는 구석, 남들이 신경 쓰지 못하는 구석을 지도자는 신경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일단 인사드리고요. 박지원 의원의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31명 지금 마녀 사냥, 네? 그런 논란이 있는데 이 전국을 앞으로 어떻게 쳐나갈 것입니까? 그러한 것은 철저히 무시하겠습니다. 네. 그러한 것은 종북도 아니고 네. 또 집권 여당으로서 그런 속 좁은 일을 하면은 국민으로부터 평가 못 받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네. 국정원의 개혁 네. 그리고 대선 개입에 대한 남해 박사,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